하여튼 다음번에는 새로운 사람이 오기를 바라면서 약간 만담 느낌으로 30분만 찍읍시다. 스무스하. 아 근데 소프트하게. 소프트하게 합시다. 네, 그죠.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읽은 게 노동계획 형성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아 되게 아니 그러니까 뻔한 말인데 톰슨님이 되게 그럴듯했어요. 그러니까 구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위치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제도적 내지는 문화적 기제에 의해서 끊임없이 형성된 역사적 경험이다라고 했던 게 되게 그럴듯했어. 그러니까 현창아 그 얘기했단 말이 하니까 그냥 말 막 할게요. 네. 그 젠더가 이렇게 쭉 스펙트럼으로 나열되는 거라면은 내지는 인종 그 피부색이라는 게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나열되는 거라면은 그럼 계급도 이렇게 나열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 이제 현창이 그 피부색이나 젠더는 선천적인 거라서 그걸 인위적으로 나누는 데 있어서 그 스펙트럼처럼 이 구분의 자율성이 있는 건데 생산관계라는 건 애초에 그 경제 자체가 생산관계의 유무를 자르고 들어가기 때문에 계급은 과학적이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미 계급 구분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에 따르면 계급은 단순히 이렇게 딱 나뉘는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형성되는 거니까. 근데 그럼 계급도 되게 이렇게 스펙트럼을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갑자기 생각났어. 그게 이 책의 주요한 쟁점 중 하나죠. 톰슨이 그 알티세르를 비판한 걸로 유명한 그 사람이기도 하고 해서 아마 현창의 변론은 좀 의아하긴 하네요. 아니 근데 사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동의했던 게 왜냐면 생산관계가 있고 없고는 그 남여의 이분법적 구조하고 전혀 별개니까 그게 성질이 다르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톰슨 이 말은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와닿았다기보다는 새롭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생산관계가 논리적 구성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뭐 젠더로 대표되는 다른 어떤 모순들과는 별개다라는 게 좀 의아하게 느껴지는 게 말했다시피 톰슨의 주장도 있고 이런 책들을 보아서도 계급이라는 게 논리적 구성이긴 하지만 좀 논리고 그게 역사적으로 구성돼 가는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리고 젠더도 역사를 가진다 생각하고 계급도 역사를 가진다 생각하는데 그게 약간 요컨대 과학과 역사라는 게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근데 현창은 이제 본인 본질이라는 말이 싫다고 했고 그게 계급이 실제적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생산관계 유무에 따라서 이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느냐 마느냐는 어떤 의미로는 자의적으로 이 구분 짓기가 좀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계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계급이라는 게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급이란 것도 원래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생기는 계급 감정적인 부분이 이후 차례차례 형성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대자와 뭐지 박스 무슨 대자적 의식 대자적 직자적 직자적 의식에서 대자적 대자적 의식 그 형성이라고 했던 게 인위적인 행위라고 했으니까 명언이다 약간. 오늘부터 닉네임 대자와인 되게 좀 그거는 약간 해묵은 논쟁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텍스트를 많이 읽고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향성을 가진다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역사에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개인을 이자 주체를 억누르는 어떤 역사적 힘으로서 구조가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는
시점? 뭐 예를 들어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던가 뭐 그런 상황이라던가. 근데 그것과 별개로 어느 순간엔 인간이 굉장히 개별성을 발휘한 주체적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간 그게 나는 역사에서 그 모순들이 뭐 아까 전 표현을 따르자면은 항상 같은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너르게 퍼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구조적 힘이 전부면은 사실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그 노동자 운동은 성공할 수 없는, 그 논리적 구성상 성공할 수 없는 구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개인의 주체적 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어떤 운동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혹시나 또 말하는데 현창은 제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그럴듯하게 말했어요. 제가 전달을 그렇겠지. 전달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인종이라는 게 원래는 동물의 혈종을 뜻하던 말을 비유적으로 차용하면서 쓰기 시작한 거라면은 인종 부분 내지는 젠더 부분 대단히 문학적인데, 그러니까 자의적이라는 의미에서 내지는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뜻에서. 근데 반면 이제 계급 부분을 나눌 때 그것은 과학적이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해석 이전에 실제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때 그럼 이제 문학과 과학이라고 만약에 이름 짓는다면 그 두 개의 경계가 분명하느냐라는 생각이 들던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세계가 저번에 말해준 게 비판적 실제로 책상은 아직 안 읽었지만, 근데 그러면 어쨌든 저희 해방의 사회가 근데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해석에 따라서, 그러니까 적어도 젠더와 인종은 해석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계급도 그런가? 오로지 해석의 영역인 건가? 아니 실제 이 한국노동 계급의 형성 읽어보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책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 오는 역사적인 맥락들을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런 지점이 이제 역사학과 사회과학의 차이라고는 많이 얘기를 하죠. 역사가 사회과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역사도 사회과학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은, 사회과학은 기본적으로 현실의 모순과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면은 역사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좀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스노우는 그 메타 역사? 책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역사적 문헌을 문학적 방식으로, 문학 비평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사람 그 개론 잠깐 수업 들을 때 그래서 문제시된 게, 그래서 아우슈비츠가 없다고 말할 거냐, 아우슈비츠도 오로지 해석의 영역을 맡겨둘 거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윤리적 당위성에 막 가로막혀가지고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실제 해야 된다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이제 필요성의 문제일 거고, 내지는 그래서 지금 저 밖에 건물이 없다고 말할 거냐, 저것도 다 전부 니들 말대로 이데올로기냐, 그것처럼 어느 정도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반박은 아니더라도 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저는 해방 전후사를 어떻게 읽냐면은, 나는 그 어떤 반전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 그러니까 사실은 커밍스의 주장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커밍스 한국 전쟁이지만 그 책의 주장의 핵심 여기도 써 있다시피, 이미 그러니까 한국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내전이었고, 그 내전의 핵심은 어떤 그런 김일성의 권력욕이나 이승만의 단정 뭐 이런 정치적인 게 아니라 계급적인 봉기였다라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제 강점기에 이제 적색 농민조합 운동이라든가 노동조합 운동이라든가, 해방 전후 시기 3년 정도에 있었던 뭐 조선 노동조합 총평의회 뭐 총파업이라든가 10월 인민항쟁 뭐 이런 거 등등등등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남한에 있는 민중들이 엄청나게 불만 상태에 있었고 그거를 봉기를 일으켰다라는 건데,
저는 이거를 저기 제가 기증한 제 태백산맥이랑 그 만화가 있는데 어느 혁명가라는 이따만한 두꺼운 책이 있어. 비전향 장기수 이야기. 그거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데 그 태백산맥이랑 어느 정도 맥락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화를 읽어도 저 어느 정도 커밍스 주장에 공감이 되는 거죠. 과연 혁명적인 상황이었구나 라는 게 공감이 되고, 그리고 빠르게 이제 호남 지방이 좌익에 점령당한 상황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옛날에 한근현 동기가 이게 박헌영을 엄청 싫어했던 게 박헌영 때문에 남한 좌익이 다 말살당했다는 거야. 왜냐면 박헌영이 김일성을 충동질하지 않았어도 한국전쟁 안 터졌을 것이고, 그럼 남한 좌파가 몰살당한 일도 없었을 텐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저런 생각을 하더라도 좀,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라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전쟁이 나면 나는 전쟁을 지지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뭔가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끌려가는 걸 또 지지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뭔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터지면 일단 그걸 어떻게, 윤리적인 기준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뭐 전쟁터에서 적군 죽였다고 그게 잘못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평화라는 거는 뭔가 정치라는 거, 그러니까 계급적인 기반이라든지 뭐 무엇이든지 정치라는 것의 어떤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한국전쟁사 보면서 아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 다 망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지금 한국전쟁이 일어난다거나 뭐 사실은 무기 도입 엄청 많이 하잖아요. 지금 최근에 군사위성도 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미사일 지침 개정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우리가 그걸 물론 뭐 탄도미사일로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어쨌든 무장 해제돼 가는 국면에서 뭔가 좀 새롭게 읽혔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반대해야 된다. 이런 주제 있을 수 있지. 폭력이 답이 될 수 없다는 말을 약간은 좀 너무 꽃밭이다라는 생각하는 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현장 모임 갔다 주워 듣고 왔는데, 그러니까 독일 3인단의 전쟁에 찬성한 건 진짜 있지, 흑역사였지. 근데 프랑스 노동자 쪽하고 의견 조율이 안 되는 상태에서 사실 총파업하라고 요구하기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독일이 총파업을 해서 만약에 폭력을 저지시켰다고 한들, 그럼 전쟁은 그냥 독일의 패배로 끝났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 대화 가능한 주체를 전제하지, 대화 불가능한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을 비난할 수 있는가는 진짜 좀 어려운 주제인 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 뭐 히틀러랑 스탈린이랑 불가침 조약 맺었어요. 그거를 역사적 흑역사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까는데, 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토가 아닌 전쟁에 수백만 명의 젊은이를 넣으면서 전쟁을 했는데, 그거 엄청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대의의 한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실리적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히틀러란 어떤 절대적인 악을 상정을 하고 나면은 뭔가 그럼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거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반도 상황에 대입해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에 이제 굶주리고 있는 민중들을 위해 정의로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럼 그런 전쟁에
나와 내 친구들 보내는 거에 찬성해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도 있고. 원래적으로 저는 절대 그러니까 그 방식 중 하나가 그러니까 유럽 사학자들은 흔히 히틀러를 흑역사로 치부하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좀 쉽다고 들었는데 이제 블랙워스 이런 거 보면은 그게 결국은 서유럽 그러니까 소위 뭐 관념적으로 말하는 이성 중심주의 내지는 니들이 그렇게 발전시켜온 근대화 시스템 절정 아니었느냐. 저번에 그 승환이 올려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대한 태도랑 우리가 일본을 대한 태도랑 견줘보면 생각할 만한. 내가 올리고 승환이 댓글 달아줬지. 그때 되게 옛날 아니에요? 그래도 꽤 최근이고 우리가 하도 말을 많이 올려. 되게 그럴듯해가지고 일본 전체는 모르지만 그런 거 보면 북한하고 전쟁 나면 절대 김정은 혼자 미친 건 아닐 것 같은데. 참.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일 상인당과 프랑스 간의 관계로도 그런데 하물며 남북 관계는 더 약간 서로 악마화된 관계인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 21살 때 그 뭐냐 실천단 할 때 거기서는 그렇게 주장했거든. 일방적 군축이 필요하다. 평화에는. 그러니까 균형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현실주의적인 건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군비 증강을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 남한에서 먼저 나서가지고 어떤 평화의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서 일방적 군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근데 그게 합리적으로 납득가 안 되잖아. 군축을 증명한다. 예를 들어서 뭐 주한미군이 있지. 지금 주한미군이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딱히 마음에 들지 않지만 주한미군 철수시키는 거지 일단. 뭐 항공모함도 못 되게 하고. 그럼 이제 뭐 그런 군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야 그러면 그게 되나 싶은 그런 공포감도 들는 거고 그런 거. 굳이 현실적으로 로비를 할 수가 생각에 그런 정권이 없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정말 말 그대로 일방적인 군축을 실행을 하는. 뭐 문재인 정부도 지금 들어와서 사상 최대 규모 군비 증강을 계속 뭐 한미연합군도 서울고 그러니까 동시하잖아요. 아무리 평화적인 모델을 구성한다고 해도 어쨌든 하던 상황을 죄송하죠. 일박에서는 그래서 지금 뭐 물론 반미주의적인 정서도 있지만은 뭔가 그런 것들을 하자고, 물론 이게 제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그런 막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적극적인 평화 제스처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긴 하는데 그렇게 좀 그런 거죠. 북한하고 중국을 합리적인 대화 상대로 볼 수 있느냐. 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좀 우월주의적인 입장에서 견제한 거긴 한데 중국이랑 북한을 합리적인 대화 상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해져. 그러니까 누가 뭐 그 뭐냐 무슨 뭐 북한의 제일 높은 호텔? 유경 호텔? 거기 꼭대기에 노동자의 층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지나치게 문학적인 이상적인 표현이고 뭐 거기에 뭐 2천만 인종을 다 수정할 건 아니잖아. 근데 아니 그 기본적으로 자기 체제에 대한 내부 비판이 불가능한 사회는 그거는 이제 소위 닫힌 사회인 거고 열린 사회가 아니라 그럼 그것은 그 발전이 불가능하던 상태인데 거기에 대고 합리적이란 말을 쓰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게 어떤 발전? 그냥 잘못 시정이 그러니까 실수했을 때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닫힌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비해서 엄청나게 우월한 세대인가요 지금? 어디가? 중국이 말이야. 지금 독일, 영국이 GDP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0%야. 근데 중국은 2%가
그 엄청난 규모에서 불구하고 2%가 3%밖에 안 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전 지구적이라 생각했던 게 이번에 그 한국이 G7 가입하는 문제 가지고 물론 뭐 러시아가 끼어있긴 하지만 그 독일에서 반대 성명을 냈다는 거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이. 뭐래요? 왜된 거야? 아시아 주변국이 끼는 꼬라지 못 보겠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 G7은 말 그대로 성민이 말한 어떤 합리적 이성의 국가들, 구제국주의 국가들이고 선진 자본주의 자유주의 국가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인데 여긴 아니다. 한국은 그 성격이 매우 불분명하다라는 거지 말 그대로. 왜냐면 중국이랑도 친하고 러시아랑도 친하고 뭐 다 친하려고 하는 나라니까. 너희들 정체를 밝혀라 이거지. G7에 일본이 들어가 있고 일본도 들어가. 중국은 안 들어가 있지. 중국은 그러니까 웃긴 게 그런 거지. 중국 러시아를 제치고 뭐 영국 뭐 그런 뭐 나라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사실상 나토 국가들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있었단 말이지. 나는 지금까지 미국의 우방인 줄 알고 있었는데 걔들 입장에서 중간적이다 이거지. 그러면 홍준표 선배를 뽑았어야 해서. 저는 그 뭐냐 진보당 그 50년대 대표적인 혁신정당이었던 진보당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이 반공주의적인 측면이었고 그게 어떤 민주적 사회주의 내진 사회 민주주의였다는 게 너무 재밌는 포인트였어. 이 읽어보면은 뭐라 나와 있냐면 뭐냐면 그 주장이 우리는 자유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공산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식의 맥락의 이제 취지문을 써놨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지금 제3의 길이랑 일치하는 이데올로기인데 지금 뭐 정의당 등등의 진보정당들의 어떤 이데올로기도 사실 마찬가지고 1950년대에 했던 강령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좀 웃긴 지점인 것 같고 뭐 정의로운 복지국가 이런 것들도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명확한 사실 한계가 있다. 제3의 길이 뭐? 내가 말했던 뭐 우리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고 뭔가 제3의 길 뭔가를 갈 것이다.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근데 1950년대 진보당 강령도 똑같더라고. 아니 근데 참 제3의 길이라는 게 어떤 면 공허한 게 아니야. 장석춘도 이거 가서다 그거 세계 진보 정당 운동사 거기서 잠깐 장조레스 얘기 나오면서 그 제3의 길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안 좋게 쓰더라고. 저희 제3의 길이라는 편리한 이름으로 도피해서 얻은 게 이거를 성향이라면은 공허하지 않냐. 사람 공산주의자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고된 장석준 같은 사람이 없을까? 현장이 있다. 현장에 가만히 있는 그냥 한국 사회가 정말 뭔가 혁명적 정세 아닐까 싶긴 한데. 언제? 지금요? 아니 그 편창이 커서 장석준 나이 진짜 했을 때. 어떻게 될 수도 있죠. 지금 상황에서 진짜 지금 우리가 피부가 별대상이다. 일반이 계급 내지 공동체 의식을 전혀 가지지 않고 여기 보이스하고 엑시트 두 개를 대비해 넣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스가 아닌 엑시트를 선택하고 있다. 심딱 우리가 공무원이나 삼성처럼 어떻게든 빠지려고 하고 그거 안 되면 민족 조작도 하고 또 뭐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층 일자리가 부재하다 보니까 실제로도 형국이 좀 난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소위 60년대 노동처럼 문제는 생겼는데 엇받치니까 이 감정적 분노가 끊임없이 인국공이나 다른 데로 쏠려만 가고 명확히 어떤 계급 의식이 생기지 않은 상태라는 거지.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국에서 계급의식의 형성은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계급이라는 게 애초에 그리고 뭔가 그런 공동체나 사회로부터 뭔가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의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급의식이라는 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지역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 의식이지 뭔가 근대적 산업 프롤레타리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투쟁적인 정신, 뭔가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그런 것만이 계급 의식이라고 정의한다면 나는 한국에선 그런 의식이라는 건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일단 물적 기반이 안 되고 인과적 동질성이 떨어지죠. 너무 급하게 산업화된 통에 쉽지 않고 뭐 그런 걸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게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좀 여러 의미에서. 만약에 그게 인국공 상태처럼 풀어간다면 바람직하진 않겠지만 근데 저번에 10만인가 20만인가 하는 그 20, 30대가 놀고 있다는 소리는 지금도 충격적인데 세습 중력차 사회에서 네, 인과적 동질성이 진짜 떨어지긴 해요. 일본이 0분위부터 19학기까지 이 학교에 5배 살고 있다 보니까 뭔가 명확한 집단 의식은 안 되어 있지만 문제가 영역화해가지고 뭉치기 힘들지 않을까. 끊임없이 이렇게 또 억압의 경험만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축낼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계급의식이라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커뮤니즘이 커뮤니티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이즘인데 그거를 클래시즘이라 생각하면은 나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나는 사회주의라는 본령에 맞게 커뮤니티즘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냥 계급의식이라는 게.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프라이드라는 영화 보면은 그게 이제 영국 광산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해가지고 대처 정부 때 엄청 탄압을 받을 때 그 도시의 이제 성소수자들이 우리는 광산 노동자 파업에 연대를 하겠다 해가지고 하는 내용을 다룬 건데 거기에 그 대표적인 장면 중 하나가 그 연회 도중에 그 여성 노동자들이 기립해가지고 빵과 장미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인데 그 홀이 노동자 계급들만 들어오는 홀이 아니라 그냥 커뮤니티 홀이야. 그러니까 마을 회관인 거죠. 근데 물론 그 동네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가 어떤 노동자들의 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뭔가 영국의 노동운동의 역사들이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가 그 단위 노조들이 노총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개별 회원을 맨 처음에는 하나도 안 받았어 노동당에서는. 그래서 노조들이 가입을 해서 만든 당이 이제 노동당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뭐 개인 회원을 받기는 하지만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사회도 나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원래 그런 느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커뮤니티라는 게 완전히 어떤 전쟁 그리고 산업화, 독재에 의해서 아예 분해가 된 상황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뭔가 계급 의식이라고 할 때 그런 식의 어떤 이 책에서도 나오고 민중만들기라는 책에서도 나오지만 뭐 노래라던가 뭐 어떤 문학이라던가 그런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계급을 만들려고 한 그리고 계급으로 대표되는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던 건데 약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개그 의식을 만드는데 있어서. 편하게 아무 말이나 씹으면은 약간 현실적으로 계급을 채택하는 이유는 운동이 추진력을 가지려면 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당장 추진하려면은 무엇이 문제다라고 말해야 되니까 그와 별개로 그러니까 그 어떤 공동체는 타 공동체와 맺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의를 짓는데 근데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이제 뭐 지역 감정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영남과 호남 사람들이 지역 공동체 그러니까 소속감이 강하면 그거는 호남 내지는 영남이라는 상대방이 존재해서 강하게 있는 것일 거고 근데 그 지역 공동체라는 게 만약 그런 지역 감정을 제거한다면은 지역은 그냥 공간적인 배경에 불과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계급처럼 어떤 의미를 기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계급이든 뭐든 간에 그 커뮤니티는 클래스든 뭐든 간에 어떠한 그 내포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말 자체에는 아무런 소속감을 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소속감을 주는 공동체를 만드는 자산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시작점이 저는 그러니까 뭐 영국 광산 노동자들이 커뮤니티 홀을 만드는 것처럼 뭐 마포 이런 데 가면 마포의 민중의 집 이런 것도 있고 한국에서 그런 거 만들려는 시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뭔가 계급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계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제재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급하면서도 계급하고 뭔지를 모르겠는 게 저번에 유럽 현상이 계급은 정체성이냐 경제적 정체성보단 좀 더 크다 실제적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계급이란 말을 쓰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근데 그냥 뭐 계급이 떨어질 때 다 같이 실직 있으니까 계급의식을 가집시다 라는 말은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문화적 내지 제도적 사건 뭐 아니면 기재가 필요하겠지.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 현 문제가 특히 경제 신자유주의가 경제에 방점을 뒀다는 점에서 우리의 실종적 문제도 상당 부분 경제에서 기인하는데 그럼 그런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정체성을 다 같이 공유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되지 않을까. 근데 뭐 만약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정체성이 계급이라고 계급이겠지. 문제는 계급. 그거를 그 소위 말해서 나는 그러니까 생산 관계에 의해서 좀 과학적으로 결정되는 노동 계급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역사적 상황에 의해서 주어지는 목 없는 자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라는 정의에 부합하는 목 없는 자들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는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분리된다기보다는 상당히 어떤 포퓰리즘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뭐저 무패 책도 있기도 하지만 다분히 포퓰리즘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계급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해안이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또 되게 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조가 파업하면은 싫어한단 말이야. 되게 뭐 그걸 점령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물론 그거 자체는 굉장히 어떤 한국인의 어떤 반공주의적인 정서라던가 뭐 파업에 대한 거리낌 이런 거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해. 그러니까 단순히 저 사람들 뭐 반공주의적이고 뭔가 시민들이 빠았기 때문에 파업하는 걸 싫어한다 라고 나도 물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이 사회를 대하는 정서? 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왜 다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뭔가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가 좀 열리긴 한데 반공주의 국가에 자랐다 보니까인지 묘하게 보수적인 게 훨씬 잘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는 일에 대해서 꺼리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막 민족주의를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군대라도 다시 발표처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집 마당 한 번만 씁시다 라는 말에는 그렇게 질색팔색을 하면서 나도 근데 그 어떤 보수적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뭔가 학생들이 이게 도움이 안 될 것처럼 생긴 거에 그렇게 열광을 하는 게 묘한 설득의 논리가 있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뭔가 정치라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위하게 열광하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구는 그 성행군자처럼 구는 정치에 대해서는 질투인지 아니면 삭제된 의심인지 모르겠는데 굳이 이걸 하면서 먼저 이제 그 여성 혐오적이라든가 아니면 희한하게 친자본적인 얘기를 하면 좋아요. 근데 웃긴 건 지들이 자본가가 아닌데 그런 게 그거는 구조적인 거라 생각하는. 이게 인생의 진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어떤 게 인생 아니 그 친자본적인 논리가 인생의 진리죠 사실. 직접 도움이 되가? 도움이 되고 사실은 겪어보니까 되게 맞는 말이잖아. 저렇게 파업하고 나대다가 돈도 못 벌고 감옥 간다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사실 맞는 말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벌써 아니 아니야 재벌 감사하겠다 부동산 투기 풀겠다 근데 정작 부동산 살 돈도 없고 자본가도 아닌 양반들이 이런 말에 대해서는 마치 국가 경제가 그렇게 되면 더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 한겨레 쪽에서 하고 조선일보 쪽에서 하고 각각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면 근데 이상하게 조선일보 쪽을 더 좋아하면서 그렇게 친자본적으로 굴면 나라가 살 것이다 라는 말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인 판단, 반드시 이성적인 판단 같지도 않고 그러면은 묘하게 마조이스트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마주치는 분은 왜냐하면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항상 표를 던지는데 웃긴 건 그런 반대쪽에 증거가 없이 완전히 그러니까 그 진보 쪽에서 감정적으로 구냐고 하면 때때로 어떤 통계를 내놔도 그건 안 믿어. 근데 뭐 민주당 보고 똑같잖아. 근데 반대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이라던가 내가 한겨레 쪽을 믿으면은 차라리 이해가 되는 게 저놈은 자기가 당장 먹을 것만 생각해서 국가 경제가 말라가는 건 보지 않는다라고 비판할 수가 있어. 근데 심지어 얘들은 눈앞에 아무런 것도 갖다 주지 않는데 믿고 환영해. 이유가 뭔지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지 않죠? 어떤 도움이 되지? 부동산 투기를 푸는 게 부동산 투기를 풀고 재벌의 세금을 낮추는 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돼? 너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렇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맞다?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랑 되게 깊게 결부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어차피 민주당이 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그렇지. 그걸 또 사실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잖아요. 지난 21세기 그런 상황에서는 뭐 솔직히 진짜 그런 상황에서는 뭐 그런 게 기능이다라는 걸 나오는 게 그냥 말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는 진짜 정말 정신적인 이득을 준다고 봐요. 진짜 말 그대로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어떻게 이게 좀 자기가 생각하는 맞는 생각과 경험적인 그거에 대한 좀 동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
재벌 감세해가지고 재벌이 돈 확 풀 수도 있지. 뭐 나라가 증세해가지고 나라가 돈 확 푸나? 뭐 나라 돈 안 푸든. 재벌이 돈 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낫지. 아니 근데 뭐 요즘 뭐 달빛 기사나 이거 보면은 확실히 보수적 이념에 뭐가 있는 걸까 보다는 승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경험적으로 시각을 택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참 묘한 구석이 있어. 그리고 뭐야 문제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좀 그냥 힘센 사람 편을 든다고 해야 되나? 그냥 기본적으로 감정이 나왔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그거예요. 그 옛날에 아니지 한 달 전인가? 한 달 전에 그때 한달 세미나하다가 등록금 반환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 그때 솔직히 나는 등록금 반환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진짜로 저번 학기에 되게 많은 걸 배워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도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제가 학생인데 굳이 학급판을 들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학교에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인데 학교 입장에 보면 학교도 막상 돈이 절약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네.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저도 그래요. 제 입장에서 학교를 입장을 생각할 이유가 없고 그 노동자 입장에서 기업 물론 당연히 기업이 성장하면 당연히 뭐 임금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 기업이 망하면 인재가 사진을 하셔야지만 근데 기업 입장에서 생각 많이 한단 말이에요. 되게 자본가도 아니고 자본가 입장에서 생각 많이 해요. 예, 저도 요즘도 약간 그래요. 나도 삼성 걱정 많이 해. 아이고 갤럭시 안 팔려서 어떡하나 이런 고민 많이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솔직히 좀 근데 이건 너무 잘 공부를 하는 부분도 아니긴 한데 내가 한번 얘기가 좀 그렇지만 진짜 원래대로 힘든 사람은 여기 편하게 서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좀 이건 좀 근데 맞아. 근데 알아서 유튜브 편집해줘. 이거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이거 노동계획 형성 일본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를 맞춰와서 그러니까 그 물자 떼어 수주 떼어가지고 일정 그 납기일까지 물건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납품해야 되는 건데 근데 시간 한정돼 있고 물량은 많고 노동자 굴려야지 뭐 어떻게 라는 생각을 이렇게 부탁 들었다가 그 다음 장 딱 보니까 애초에 경영자가 생각 없이 물량 지 멋대로 뜯어와가지고 그 경영 전략에 실패다라고 하고 그래 이게 맞지라 생각이 드는데 묘하게 자본 묘한 그러니까 실제로 부지런한가 아닌가는 별개로 묘한 교육 학습되는 근성 같은 게 있나고 그러니까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사실 내용 책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얘기하던 것 중에 되게 재밌다고 느껴진 게 있는데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 집회하고 이제 파워가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안 좋아하는 거를 반공주의적인 거라고 찾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그 기본적으로 반공주의적인 정서로 인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일단 좀 부정적인 전제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깔고 가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건 그냥 전체주의 영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반공주의라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뭐 사람들이 쉬는 거 싫어한다고 그거랑 연관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말 그대로 쉬는 거 싫어하고 근데 그게 사실 많은 집단에 관철되잖아요. 꼭 반드시 거의 뿐 아니라 그게 저는 그 20세기 후반의 그 전체주의적인 거의 그 사회 분위기의 영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걸 반공주의적인 거로 볼 수 있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근데 또 반공주의랑 전체주의가 거의 같은 체대로 많이 왔으니까 어감이 그것도 있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은 것도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비정규직 생각하다 근데 아니 뭐 필요할 때 필요한 양의 노동과 자본이 있는 거고 노동이 넘치면 그걸 뭐 어떻게 더 들고 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정리가 안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생각이 왜 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생각인 거지 사실. 아 근데 요그 경영 전략 얘기가 나왔듯이 약간 경영이 손 놓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날로 먹으려고 있는 자리가 아닌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을 안 했느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쪽이 지식노동이고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노동은 어떻게든 늘리면 늘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건지 있어서 그럼 또 있을까요? 아, 또 저 들었던 건 이제 그 진보당의 이데올로기 중에 상당한 지지 기반은 또 평화 통일이었다는 부분도 재밌었던 게 우리는 그러니까 50년대 직후면은 전쟁이 일어난 얼마 후니까 사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 적의와 증오에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진보당 돌풍이 일어났었던 상당한 배경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뭐 4.19 혁명 국면에서 잠깐 이제 자유주의 정부가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그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던 뭐 여순 지역이라던가 제주도 지역에서 처음에 이제 그 조봉암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도 굉장히 이후에 진보당 지지를 해서 총선에서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5명의 5명이 좀 웃기긴 해. 비슷한 숫자야. 5명의 이제 지역구 의원 중에 1명을 제주도에서 배출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재밌는 부분. 4.19 혁명. 아니 근데 분명히 민족 성장이 자체만으로 커다란 사건이고 반감을 가지기엔 충분한데 반감을 가지는 대상의 범위는 좀 그 자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70, 80년대 반공 교육이 오히려 그걸 극화한 거에 가깝고 이전까지는 어쩌면 인민군이라는 거하고 북한 주민하고 좀 떨어뜨려 놔서 생각했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빨갱이하고 그 북한 주민을 금지시키는 감이 있거나 한데 당시 사람들은 훨씬 좀 동감적으로 봤나 보죠. 자유당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요. 이런 부분도 연구해 보면 재밌는 주제일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적개심이 크지 않았다. 이런 것과 평화통일에 관해서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북한 기밀문서가 이제 미국인가 뭐 어딘가 기밀문서 해금됐는데 조봉암이 이제 김일성의 스파이였다. 뭐 그런 식의 보고서가 나왔거든. 뭐 그러니까 물론 이 책에서 보면은 그런 남로당 상당 잔중 간부들이 뭐 진보당에 개입을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뭔가 역사를 되게 좀 세심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진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러면 북한이라던가 아니면 당시 이제 한국전쟁 당시의 좌익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어느 정도 단절해서 이제 어떤 기반을 만들어 왔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꼭 그렇기만 한가 하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60년 친적인 교원 노조가 대단한 힘을 발휘했다. 근데 교원 노조가 힘을 발휘할 만한 게 지지층 측면에서 하는 거예요. 교원 노조가 그러니까 60년에 대단히 활동적으로 그러니까 전력적으로 활동하면서 그 영향력을 발휘했던 게 급진적 노조 활동이어서 교원 노조여서 그 이데올로기 기존 이념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통일 교육 뭐 이런 걸 실시했다라고 하는데 종교적 생각이 나가지고
실제로 전교조 합법화를 꾸준히 반대했던 것도 사실 그런 기억 때문이기도 하죠. 60년 당시 교원노조의 어떤 정열적인 활동. 이미 그러니까 대학생이 더 이상 지식인이 아니듯이 선생님을 더 이상 지식을 치는 분위기는 없어요. 당시엔 당시에는 그런데 대학을 나온 사람도 많이 없던 시절인데 선생님 하면 진짜 대단하던 시절. 지금이야 뭐 경계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기껏해야 뭐 가르치겠어 3원 시간에 자본이나 이렇게 했어? 그것도 안 되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크죠. 아 정치적 편향성 그러니까 네, 안 되죠. 그게 어떤 정교조법도 그렇고 교육에서 또 이데올로기 개입을 하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는 거죠, 국가에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계급의식 어떻게 형성되는가, 혹은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보수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 다 교육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사실 교육학과로서 좀 억울하긴 한데 다 교육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 뭐 막스의 이론에서도 교육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라던가 이런 거가 있으니까 교원 노조가 실제로 활동을 해서 그 어떤 국가가 독점하는 이데올로기 교육에 교원 노조가 어떤 개입을 해서 사람들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정교조가 과거에 그랬고 교원 노조도 그럴 수 있었던 게 실제로 이제 그 뭐냐 4.19 혁명 때에 나왔던 주축 세력은 당시만 해도 대학생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시위 엄청 많이 했잖아. 뭐 김주열서도 실제로 고등학생이고, 그러니까 그런 만큼 뭔가 당시에 어떤 처음으로 어떤 4.19 세대라고 하는 처음으로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고 대학을 가기 시작했던 세대들이 뭔가 자유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켰을 때 교원 노조의 역할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없었다고 하면 좀 어렵겠지. 뭐 교사 중에 잘도 많았을 거고. 아니 뭐 최근도 뭐 한국사 뭐 5년 전이나 한국사 국정화 국정에서 고가서 문제로 되게 맞붙이고 했었죠. 그게 무슨 교육 분야. 전교조 아직도 안 되잖아.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를 이런 느낌도 드는 게 아닌가. 특히 그러니까 10대 때 그 소위 교육은 12년 교육은 대단한 그러니까 영향력을 발휘하는 제도 맞는데 이제 센터 얘기가 잠깐 나오면서 대중 파업은 정치 총파업은 기본적으로 대중에 대한 대단한 신뢰를 전제한다. 그러려면 일단 그 파업 이전에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야만이냐처럼 대중이 기본적으로 대단히 의식화되어 있어야 되고 조직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걸 당이 해야 된다. 근데 당이 그걸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뭐 거기서 말하는 당하고 정의당하고는 다르겠지만 좀 그 한국에서 젠더 얘기를 한지 시간이 좀 꽤 된 거 그래도 10년, 20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위 정의당의 친밀감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박원순 얘기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러도 그렇게 안달이라면은 근데 그러면 당이 사회와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참 어떤 의미로 웃기지 않나. 그러니까 그 노자 기획은 당이 대중을 이렇게 소위 프롤레타리아로 사회화해서 그러니까 조직으로 계급으로 조직화해서 그 사회 새로운 사회 건설의 주역 삼는다는 건데 근데 당이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제 교육 내지 제 사회와 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느냐 하면은 좀 의심가는 그런 나는 그렇게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 나는 사실 어떤 자생적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법은 당뿐만 아니라 나는 사실 늘 주장하듯이 노조나 어떤 협동조합이 된다 생각하는데 당을 강조할 때
근데 여기서 노조하고 정치를 분리시켰다시피 물론 대한민국의 노조 정치 파업이 불가능하지만 뭐 공공연하게 하잖아. 굳이. 그러니까 노조가 정치성을 가지고 연계를 하려면 외부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요? 노조 자체가 연구원을 가지고 새로운 담론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네. 민주노동당 자체는 민주노총에서 만든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별명이 원래 민주노총당이었단 말이야. 지금 정의당도 상당히 기반이 민노에 있잖아. 정의당은 거기서 자꾸 탈피하려고 하죠. 사실 노회찬 심상정의 주 기획이 그거였지. 민주노총에서 탈피하겠다. 아 여기 심상정하고 노회찬 얘기 나오던데. 맨 서론 노조. 하여튼 그런 느낌? 노조에서도 사실 상당히 뭔가 많이 하지. 물론 뭐 지금의 민주노총은 완전히 뭐 민주노총 이전에 이제 전노협이라는 전국 노동자 협의회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 실제로 그래서 불법이었죠. 민주노총도 원래는 결성 당시엔 불법이었어. 정치 분파업이기 때문에. 98년 이제 노동법 협상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민주노총 합법화하고 그런 과정. 정교조도 그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굉장히 다음에는 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발제도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어떤가요? 이 부분 파트에 대한 최종 총평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자. 이게 아, 저 평할 거 없어요. 말씀하세요. 좀 어렵긴 한데 그때 뭐 이렇게 있잖아. 근데 되게 잘 준비된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얘기는 정말 뭔가 정말 말 그대로 만담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는 주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되게 우리 뭔가 약간 그 언니네에서 밥 먹으면서 할 법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고차원적인 아까 나왔던 왜 그렇게 파업을 하는지 그렇고 교육의 힘이 얼마나 될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지 이거는 마치 세미나처럼 정당이 과연 정당과 조합 중에서 어떤 거가 오히려 텍스트에 구애받지 않은 상황이라서 더 자유롭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던 것 같고 다음 때는 제가 하나씩 찍어서 그냥 드릴게요. 발제할 거를 하나씩 찍어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다음에도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 세미나를 아예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화면 녹화 방법 내가 최근에 아까 전에 알아가지고 저번에 얘기를 하는데 저 당이 필요로 하는 거는 마치 그 12년 교육을 받는 초등학생과 같은 백지 상태의 대중인가. 야 그러면 거의 뭐 세뇌 사러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생각 들더라고. 이거 현장이? 아니 내가 그냥 이렇게 노자 얘기를 들으면서 당시 대중이야. 그치. 거의 뭐 초등교육을 못 마친 상태였던 거고. 로자 시절이랑 지금이랑은 뭐 천지 차이겠지. 어쩌면은 제도 교육이 안 되는 걸 당에 어떻게든 메꿔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묘하게 뭐라 해야 돼? 세뇌하잖아. 그럼 이 화면에 대고 다들 인사해 주세요. 이상만 하면